오늘 이야기는 7살 소년 민우의 몸에 가려지지 않는 멍이 늘어가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은퇴 후 박석훈의 삶은 규칙적인 시계추와 같았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낡았지만 윤이나는 구두를 신고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40에 넘게 공직에서 서류와 씨름하며 보낸 세월은 그에게 정교한 관찰력과 타인의 작은 흔들림조차 포착해내는 직관을 남겨주었다. 평화로운 빌라 단지의 오후 석훈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 빌라 입구 계단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다. 칠순을 앞둔 그의 눈에 들어온 아이 민우는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정지된 풍경처럼 보였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아이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긴 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목 늘어난 셔츠 긴 너머로 보인 아이의 목덜미는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석훈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민우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찰나의 반응은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공포의 발현임을 석훈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석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으나 아이는 대답 대신 소매 끝을 더욱 길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손짓 사이로 아이의 팔목 부근에 번진 짙은 자줏빛 피멍이 석훈의 시야에 박혔다. 그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의 불규칙함이 아니라 누군가 움켜쥐거나 내리친 압력의 흔적이 분명했다. 석훈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잿빛이었고 초점은 허공을 유영했다. 7살 소년에게서 풍겨야 할 천진함은 증발해버린 지 오래인 듯했다. 석훈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려 했지만 아이는 석훈의 손이 들리자마자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은 석훈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아이의 집안에는 빛이 들지 않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석훈은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묵묵히 제갈길을 가는 척하며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를 살폈다. 잠시 후 술 냄새와 함께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한 남자가 나타나 민우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끌고 들어가는 광경이 펼쳐졌다. 석훈의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의 시작이었다. 민우를 끌고 들어간 남자는 강만식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불발탄 같은 존재로 통했다.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술로 지우는 사내.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고 지나가는 길고양이조차 발길질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폭력성이 깃들어 있었다. 석훈은 며칠간 강만식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표적의 습성을 관찰했다. 강만식은 대낮부터 소주병을 끼고 살았으며 술기운이 오르면 벽을 치거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빌라 밖까지 흘려보냈다. 어느 늦은 밤 석훈은 집 앞 골목에서 강만식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강만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저급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석훈을 가로막고 서서 비아냥거렸다. 영감탱이, 왜 자꾸 우리 집 근처에서 알짱거려? 뭐 훔칠 거라도 있어? 강만식의 목소리에는 날선 적개심이 가득했다. 석훈은 평정을 잃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웃끼리 오가며 보는 게 이상할 건 없지 않나? 그런데 아이 소리가 너무 거칠더군. 그 말에 강만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석훈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오며 으르렁거렸다. 내 집에서 내 새끼 어떻게 가르치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한 번만 더 참견하면 그땐 노인 대접 없을 줄 알아. 강만식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족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에 쏟아붓고 있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해서 이렇게 산다고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폭주였다. 석훈은 그가 내뿜는 악취보다 그 내면의 비겁함에 더 큰 역겨움을 느꼈다. 남자가 침을 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석훈은 그 자리에 서서 민우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 꺼진 창 너머로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죽음을 견뎌내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 같았다. 이제 관망의 시간은 끝났음을 석훈은 깨달았다. 석훈은 이튿날 곧바로 인근 파출소와 아동보호기관을 찾았다.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은 없었지만 서류의 생리와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멍 자국과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강만식의 위협적인 태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벽과 같았다. 박 선생님, 마음은 알겠지만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훈육의 일환이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거든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 역시 절차상의 한계를 운운하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답답한 마음에 석훈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석훈의 신고 때문인지 아니면 기관의 형식적인 방문 조사 때문인지 강만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날 밤 빌라 벽을 타고 들려오는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는 차마 인간이 내는 소리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석훈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침입은 오히려 강만식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주친 민우의 얼굴은 붓기가 가시지 않아 일그러져 있었고 아이는 석훈과 눈이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집 안으로 숨어버렸다. 공권력의 무관심은 강만식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아이에게는 절망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석훈은 서재에 앉아 낡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기록을 시작했다. 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 통장과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를 뒤적였다. 단순한 분노로는 아이를 구할 수 없었다. 그것은 치밀한 기획과 정교한 함정,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담보로 한 도박이 필요한 일이었다. 석훈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칼을 가는 노련한 파수꾼이었다. 석훈은 우선 강만식의 주변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는 강만식이 주로 일하는 인력사무소 소장을 찾아갔다. 오랜 세월 공직에 있으며 익힌 대화의 기술로 소장의 환심을 산 뒤 강만식이 현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동료들과 마찰을 빚었던 기록들을 은밀히 수집했다. 강만식은 예상대로 평판이 형편없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그는 늘 현장 관리자들과 충돌했고 그것을 가진 자들의 횡포라며 합리화했다. 석훈은 그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양육 능력을 부정할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증거의 시각화였다. 석훈은 빌라 복도와 자신의 집 베란다에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불법 촬영에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는 기꺼이 그 오명을 뒤집었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만식이 아이를 문 밖으로 내쫓거나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민우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 무기력함이 석훈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석훈은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시나리오를 짰다. 강만식이 스스로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의 현장을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가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이자 완벽한 격리여야 했다. 석훈은 매일 밤 강만식의 욕설 소리를 들으며 지도를 그리듯 그의 파멸을 설계했다.
내가 아이를 물건처럼 대했다면 나 또한 너를 짐승의 우리에 가두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 석훈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만식의 목을 조이는 올무를 완성해 나갔다. 강만식이 집을 비우는 짧은 시간들, 석훈은 민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 앞에 따뜻한 죽과 과일을 놓아두는 것부터였다.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며칠 후 석훈은 문이 살짝 열린 틈을 타 민우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이의 손은 뼈마디가 도드라질 정도로 말라 있었다. 석훈은 조용히 아이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멍자국은 이제 온몸을 덮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 상처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민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찍으면 아빠가 죽어요? 아이의 질문은 석훈을 얼어붙게 했다. 민우는 학대의 피해자이면서도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만식은 아이에게 내가 없으면 넌 굶어 죽는다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지속해온 것이 분명했다. 석훈은 아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민우야. 이제 넌 굶지 않을 거고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그날 처음으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 없는 울음은 아이의 가슴 속에 쌓인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석훈은 아이의 몸에서 발견한 상처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비위생적인 상태도 카메라에 담았다. 굴러다니는 술병들, 썩어가는 음식물, 그리고 아이의 잠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거실. 강만식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분풀이하는 전장이었다. 석훈은 집을 나오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이 지옥에서 꺼내는 것만이 자신이 남은 생애 동안 수행해야 할 가장 숭고한 임무임을. 그는 이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 준비된 서류들은 두툼했고 석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만식이 현장에서 술 문제로 영구 퇴출당했다는 소식이 석훈의 귀에 들어왔다. 석훈은 오늘이 그가 폭발할 날임을 직감했다. 그는 미리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긴급 상황을 예고해 두었고 자신의 집문을 조금 열어둔 채 복도를 주시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강만식의 거친 발소리가 빌라 전체를 흔들었다. 그는 현관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며 들어갔고 곧이어 민우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만식은 자신의 모든 불운을 아이 탓으로 돌리며 광기를 부리고 있었다. 석훈은 지체하지 않고 강만식의 집 문을 두드렸다. 강씨, 좀 조용히 합시다. 동네 시끄러워 못 살겠소. 석훈의 고함은 의도된 자극이었다. 술과 분노에 절어있던 강만식은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튀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닥에 쓰러진 채 벌벌 떨고 있는 민우가 보였다. 이 영감탱이가 오늘 제삿날이고 싶나 보지? 강만식은 석훈의 멱살을 잡고 그를 복도 벽으로 밀어붙였다. 석훈은 고통스러웠지만 눈은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강만식을 더 도발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아버지라니 아이가 불쌍하군. 무능력을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비겁한 놈. 그 말에 강만식의 주먹이 석훈의 얼굴을 강타했다. 석훈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강만식은 이성을 잃고 석훈을 짓밟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실시간으로 경찰서로 전송되고 있었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그 애새끼도 다 필요 없어. 강만식의 고함이 극에 달했을 때 빌라 입구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훈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짐승의 포효는 공권력의 단호한 외침 앞에 잦아들기 시작했다. 석훈은 자신의 몸을 던져 강만식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박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강만식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내 집에서 내 일로 그런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사실에 앉은 그 앞에 놓인 것은 석훈이 수개월 동안 수집한 방대한 기록들이었다. 그의 알코올 중독 이력, 일용직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훈의 집과 복도 카메라에 찍힌 수십 건의 학대 영상과 사진들. 강만식의 표정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그가 사회의 횡포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불행들은 사실은 자신의 나태함과 뒤틀린 자격지심이 빚어낸 오물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정에서 강만식은 선처를 호소하며 아이를 사랑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석훈은 증인석에 서서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사랑하는 존재의 눈에서 생기를 앗아가고 그 몸에 피멍을 새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 미수입니다. 이 남자는 아이를 보호할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석훈의 증언과 완벽한 증거 자료 앞에 재판부는 강만식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친권을 박탈했다. 강만식이 쌓아 올린 비겁한 변명의 성체는 그렇게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동네 사람들은 석훈을 다시 보게 되었다. 무심한 은퇴 노인인 줄 알았던 그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집념과 희생은 잠자고 있던 이웃들의 양심을 깨웠다. 석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얼굴에 붓기를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부재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을 꺾는 것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의 눈동자를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라는 것을. 석훈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훈풍이 불어왔다. 민우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어른의 손길만 닿아도 몸을 떨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석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우를 찾아갔다. 그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하며 세상에는 따뜻한 손길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우의 팔에 들었던 멍은 이제 희미한 자국으로만 남았고 대신 그 자리는 건강하게 차오른 살결이 대신했다. 민우는 이제 석훈을 보면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몸에서 더 이상 술 냄새와 공포의 땀 냄새가 아닌 맑은 비누 향기가 났다. 이 사건은 석훈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던 은퇴 생활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아동, 인권 파수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를 박 소장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석훈은 베란다의 화초를 돌보듯 이 도시의 연약한 싹들을 돌보는 일에서 생의 마지막 소명을 발견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석훈은 민우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며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석훈이 들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한 아이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석훈은 깨달았다. 그는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땅의 모든 민우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날까지 자신은 영원한 파수꾼으로 남겠노라고. 저무는 노을빛 아래 노인과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